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을 잃는 몽상가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읽어드릴 책은 심리상담사가 전하는 이별 처방전, 너와 헤어지고 나를 만났다. 지은이는 해유, 출판사는 홍익출판 미디어그룹에서 펴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겪게 될 이별의 아픔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전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별 후 상대를 미워하다가 어느 순간 깊은 슬픔이 찾아들고 이별에 아파하는 자신을 자책과 죄책감으로 계속해서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를 연민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어 우리는 잘 헤어지는 방법과 마음 추스리는 방법에 서툴러서 겪지 않아도 될 더 힘든 고통을 겪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열렬히 사랑한 후 찾아온 이별에 나의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섬세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에 대한 관찰과 감정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찾아 한층 더 성장한 나를 보았으면 합니다. 너와 헤어지고 나를 만났다 1부에선 사랑에 담긴 우리의 욕망과 기대, 2부에선 이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픔과 힘겨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3부에서는 이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4부에서는 사랑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상대를 사랑함과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5부에서는 그럼에도 사랑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에 대해 말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기를. 낯선 자신을 허용하다. 사랑의 가장 흔한 징후는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윤종신의 환생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고 그 사람이 권해준 노래를 제목도 외우기 힘든데도 애써 찾아서 듣고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지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노랫말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익숙한 자신을 벗어나 낯선 자신을 허용하게 되는 일들은 누구라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일이기도 하고 대체로 흥미롭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변화들로 질서있던 일상과 방향이 마구 흩어져 버려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둥대고 산만해집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연인과 종일 함께 있느라 또 다음 날로 미루고 다른 사람들과 미리 약속해 놓은 것을 잊기도 하고 새로 시작하기로 했던 일들이나 해야 하는 일들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그만큼 상대에게 몰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열심히 읽거나 생각하다가 지하철역을 한참 지나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거기에 행복감이 주는 낙천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을 미래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좋은 기분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기분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고 믿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가 뜯어 말리는 길이라고 해도 기꺼이 선택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낯설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도 유쾌한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생각의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지도는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경험들을 부지런히 해석해가며 알뜰히 만들어온 사고와 감정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그 지도를 통해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반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선택과 행동이 안전하고 바람직하거나 의미 있는 것이라면 누군가에게는 무모하고 비효율적이거나 비상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충분히 수용한다고 해도 막상 나의 세계에 적용하거나 허용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지도를 수정한다는 것은 나의 관점, 정체성, 더 나아가 존재의 변형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다. 어떤 배우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앙상블이 되니까, 왕비가 아니라 시녀가 되니까 무대에 서지 않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고 무대에서 잘 보이고 싶고 좋은 역할만 맡고 싶은 그냥 보통 배우였구나. 나도 그냥 별 수 없구나. 그렇게 내 안에 세속적인 욕망을 제대로 마주했어요. 앙상블이란 뮤지컬에서 주연, 조연 배우들의 연기와 같이 음악적 통일성을 이루거나 분위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등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배우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을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기의, 즉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입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기를 바라고 누구보다 더 잘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안쓰러워하며 지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누군가의 조연 혹은 단역으로 아니면 그저 조명도 비춰지지 않는 객석에서 관객으로 존재하는 것 같을 때 슬픔을 느끼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에 악역을 자처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아이가 그랬습니다. 반장 선거에 나가 겨우 2표밖에 못 받은 일로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는가 하면 친구들이 축구에 자신을 끼워주지 않으면 화를 내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좌절의 이유가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슬픔이 아니라 화가 침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주위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었고 선생님도 달려오니 아이는 더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이라도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과 칭찬, 주목과 관심, 그리고 자기만의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대의 중앙에 선 듯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상황들은 타인이 나의 존재감을 좌우할 수 있으며 나는 그것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의존적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타인의 박수와 기대를 받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이유입니다. 거기엔 언제든지 조명 밖으로 밀려나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스타가 된 연예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러한 압박이 견디기가 힘들어서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밀려나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타인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심드렁하게 보느니, 조소하느니, 질투하느니, 무작정 반대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이가 있기라도 한다면 나는 위태로워집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삶이 거듭되면 싸늘하고 냉담한 평가와 야유를 미리 상상하게 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먼저 자신에게 가혹하고 냉담하게 굴면서 미래의 좌절에 대비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누군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좋아해 준다면, 어떤 평가도 없이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의 진가를 알아봐 준다면, 내 무대에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주며 기꺼이 끝까지 남는 나의 관객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최고로 생동하는 무대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에 거는 여러 기대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로 인해 충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자기의 존재, 자신의 현실을 긍정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사랑의 빛도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냉담하게 떠나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그동안의 만족감과 기대만큼 상실감으로 더 춥고 가난해지곤 합니다. 사소한 일들이 드라마가 되고 우연한 것들이 운명이 되었던 일상이 다시금 이전의 밋밋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우리는 지난날의 인기를 추억하는 서글픈 배우 같은 심정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별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어진 이미지 카드에서 선택해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카드는 아무도 없는 공연장 무대 위에 홀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피에로 그림입니다. 나는 이렇게 묻곤 합니다. 객석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언제나 그 피에로를 바라보고 있는 관객이 하나 있지 않나요? 모두가 떠나면 그때서야 보이는 단 한 명의 관객, 바로 나입니다. 주인공이 되는 일은 나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떠난 사람과 그 사람 때문에 아프고 힘든 마음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한참 망설이다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보았던 버려진 강아지 얼굴이 떠오르네요.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강아지가 안쓰러워 어떤 사람이 밥을 건네주는데도 강아지는 그 사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어요. 여전히 버려진 것을 미룰 수 없었는지 계속 옛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이별은 대체로 거의 모든 경우에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 방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떠나거나 남는다는 것은 당연히 누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 관계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별 시점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이별이 갑작스러울수록 남겨진 사람의 고통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남겨진 사람은 어떨까요? 얼어붙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만났던 모든 순간을 되짚으며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랬지? 언제부터였지?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왜 나를 떠났는지 설명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지만 아무 설명도 없거나 물어볼 수도 없을 때는 이유를 찾느라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이별에 명백한 이유가 있어 욕하고 비난하고 분노를 표현할 대상이 있을 때가 차라리 낫겠다 싶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본능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상황에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일들이 아무 개연성 없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럼 우린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논리적이지는 못합니다. 매우 자주 당연한 인과관계를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인과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떻게든 결론을 내어 서둘러 불안과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차라리 자신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도 취업이 어려운 이 시대의 청춘들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이유들 탐색하는 것보다 희망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별 후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아닐 거야 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곧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신경 쓰이게 해서 지친 거야. 재촉하지 말았어야 했어. 무척 답답했을 거야.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래. 난 사랑스럽지 않아. 그렇게 날카로운 화살 끝으로 자신의 콤플렉스를 찾아 콕콕 찌르는 동안 한 번 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별의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나에게 향하는 화살의 방향은 조정해야만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 혹은 이별과의 상관관계 속에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나의 어떤 점은 그 무수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들 중 하나이지 일직선으로 연결된 원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감정의 시간차, 상황과 타이밍, 욕망의 방향성과 같은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이유라면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어떤 개연성도 없는 상대방 마음의 무질서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대가 그저 나를 덜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유를 굳이 물으면 상대는 진실을 숨기려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가수 양준일의 노래 중에 빨래를 걷어야 한다며 기차 타고 떠났어 라는 가사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이유를 가져와 열심히 고민해봐도 답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이유를 물어볼수록 그 사람이 원인을 규정하고 관계의 선택권을 가진 힘과 정당성을 부여받게 될 뿐 나는 점점 더 작아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동안 서로 동등했으며 스스로를 낮추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그 사람 앞에서 그 어떤 선택권도 없이 남겨진 사람의 마음은 낯선 곳에 느닷없이 놓인 작은 강아지처럼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과 상실감으로 인해 마음이 마구 흔들릴 때는 차라리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상대방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고, 그럼 조금 더 빨리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을 다해 만나고 충분히 상대의 마음을 믿은,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당신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대신 상대에게 마음이 편한 이유를 대라거나 책임을 묻는 것 대신에 나를 슬프게 하거나 좌절하게 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당연하게 분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치트키와 같다. 헤어짐의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상대의 거짓말과 그것을 발각할 때입니다. 몰래 다른 사람과 만난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지만, 그 밖에도 관계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거짓말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덜 핵심적이거나 덜 치명적이라고 해도 나를 속이는 행동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상대의 거짓말 때문에 실망하여 헤어지는 것은 다른 이별보다 쉬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른 이별보다 훨씬 허망한 일입니다. 상대는 거짓으로 존재했고, 그러니 나는 사실 그 사람을 진짜로 만난 적이 없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로 인해 내가 가졌던 것, 상대와 주고받은 것, 상대를 믿고 그렸던 것들이 모두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무엇보다 상대의 말과 생각에 매달리며 거짓말의 퍼즐을 맞추면서 매일매일 조마조마해하며 좌절과 안도 사이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한 그 고통의 시간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거짓을 확인하고 나면 상당한 확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희망을 걸고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헛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신이 호구가 되었다는 불쾌감과 어리석었다는 생각 때문에 몹시도 괴롭습니다. 상대와 함께한 시간들 사이사이에 놓인 진실의 조각들을 멍청하게 모르고 지나치고 있었던 자신이 너무 안쓰럽고, 그런 자신을 상대가 비웃으며 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도대체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었는가? 이렇게도 물어보지만 신뢰가 깨진 이상 어떤 대답인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허망함을 다독이고 이별의 자리를 떠나기 위해 어디 한번 이해해 봅시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치트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디오나 컴퓨터 게임 제작자들만 아는 비밀에 키인 특정 명령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해당 단계가 클리어된다거나 특정한 아이템을 획득한다거나 숨겨진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만들어 사용하고 삭제하는데, 사용자들이 게임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실력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게임에 질려갈 때쯤 흥미를 돋우기 위해 게임 회사에서 치트키를 공개합니다. 모든 거짓말은 치트키와 같습니다. 마침 치트의 사전적 의미는 속이다, 사기치다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아무 노력이나 대가 없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여 누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당신을 잃지 않으면서 현실과 부딪히느라 드는 에너지 소모 없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모두 채우고 싶은 마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충돌하게 마련입니다. 나 자신의 욕망들끼리도 충돌하고 타인의 욕망과도 충돌하고 집단의 욕망과도 충돌합니다. 어릴 때야 울고 때를 써서 얻을 수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애써야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것도 배우게 되고 어떤 욕망의 쟁취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줄도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은 자신의 환상 속에서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배우고 못 깨달으면 거짓말로 얻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다는 무엇을이 더 중요하고 함께 보다는 경쟁에 더 많이 익숙해진 우리는 그렇게라도 욕망하는 것을 얻는 것에 대해 매우 관대해진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이 원하는 것에 맞추는데 익숙해져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 몰래 얻는데 익숙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린 자신의 욕망하는 것을 모두 채워야 울음을 그치는 어린아이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속인 그 사람은 거짓말이 아니면 당신 앞에 나타나지 못했던 나약한 사람이거나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치트키는 싱글 게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남겨진 사람의 분노.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은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애착의 대상을 잃고 나면 가슴속 깊이 묻혀있던 오래전 유기공포, 즉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의 세포가 꿈틀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대개 버려졌다는 슬픔과 불안 또는 분노 속에 있다가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거나 혼자서도 괜찮은 존재라는 것이 상기되면서 마음은 천천히 복귀됩니다. 그렇지만 이따금 어둡고 깊은 숲속으로 자꾸만 발을 딛는 헨젤과 그레텔처럼 자아는 길을 잃게 됩니다. 낯선 감정들이 경험됩니다. 상대는 나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모조리 빼앗고 헤어나올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나의 진심을 훼손했고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을 모른 척했습니다. 슬픔과 분노, 수치심과 복수심이 뒤섞인 감정이 요동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함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올 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신의 순진함에 대한 자책이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떠날까봐 전전긍긍했던 시간 속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를 희생자의 자리에 두게 됩니다. 깊은 슬픔이 먼저 찾아듭니다. 이때 슬픔이란 자신이 겪는 마음속 고통의 책임을 다른 어떤 것 또는 다른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그래서 오로지 자신에게만 책임을 묻는 마음입니다. 정말 상대에게 책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마음의 약자이므로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엄연히 분노가 되어야 할 슬픔도 종종 엉뚱하게 자책과 죄책감으로 흘러가 자신의 마음을 때리고 핥히게 됩니다. 상대에게 기만을 당하고도 자신만 어리석거나 부족했다 탓하는 이도 많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연민하는 이해할 수 없는 비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엔 슬퍼하고 있는 자신을 야단합니다. 희생자라는 말 앞에 나약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미 이별의 아픔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야단을 치고 있는 셈입니다. 분노란 자신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열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부릅뜨며 입을 다물고 주먹을 불끈집니다. 온몸이 자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축 늘어뜨린 어깨를 펴고 자신의 발끝을 향하던 시선을 들어 올려 주위를 살펴야만 멋대로 지나가며 어깨를 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듯 분노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확히 무엇에 분노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한 분노인가? 나의 감정을 이용한 것 때문인가? 무례함 때문인가? 거짓말과 기만으로 모든 경험의 의미를 상실시켰기 때문인가? 인격적인 무시와 모욕 때문인가? 무책임함인가? 잘 들으셨나요? 첫 영상이라 서툰 부분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작은 위로조차 결핍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별로 인해 힘들지만 자꾸 본인을 자책하지 말고 내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현재 일어난 그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자신의 상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다시 그 감정을 꺼내어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한다면 한층 성장한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이 이별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닿았기를 앞으로 더 열심히 읽어드리겠습니다.